22.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가 들은 생소하고 이상한 화제에 완전히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페테르부르크 생활의 복잡성은 그를 모스크바의 침체에서 끌어내며 대체로 그에게 자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에서는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사랑했지만 이런 낯선 환경에서는 그도 어리둥절하고 말문이 막혔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름답고 순박한 혹은 교활한 아니 그 스스로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랑도의 눈동자를 느끼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머릿속이 묘하게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다양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마리 사니나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럴 때 담배를 피우면 딱 좋을 텐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기만 하면 된다니. 수도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알고 있다. 그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곤약 때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인가? 어쨌든 난 지금까지 예의에 어긋난 짓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녀에게 부탁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다고 하던데 설마 나에게 시키지는 않겠지. 그건 너무 멍청한 짓이 될 거야. 그런데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허튼 소리를 읽고 있는 거야? 그래도 발음은 좋군. 랑도가 베즈주보프라고 했지? 그런데 그가 왜 베즈주보프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문득 자신의 아래턱이 하품 때문에 참을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품을 숨기느라 굴레나룻을 쓰다 담으며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뒤이어 그는 자신이 졸고 있고 곧 코를 골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가 자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목소리에 흠칫 정신을 차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잘못을 들킨 듯한 기분을 느끼며 화들짝 눈을 떴다. 하지만 곧 그가 자고 있어요 라는 말이 자신이 아닌 랑도를 두고 한 말임을 깨닫고 안심했다. 프랑스인도 스테판 아르가디치처럼 졸고 있었다. 어쩌면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잠은 그의 생각처럼 두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랑도의 잠은 그들을 특히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을 몹시 기쁘게 했다. 나의 친구여.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실크 드레스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모아지더니 너무도 흥분하여 카레닌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여라 불렀다. 그를 부축해 줘요. 알겠죠? 쉿. 그녀는 다시 들어온 한이에게 쉿 하고 주의를 주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요. 프랑스인은 안락 의자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땀에 젖은 한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희미하게 움직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심하려고 했으나 테이블에 쿵 부딪히면서 프랑스인 쪽으로 다가가 그의 손 안에 자신의 손을 들이밀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만약 자신이 아직 졸고 있는 것이라면 잠에서 깨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사람을 보았다 저 사람을 보았다 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머리가 점점 더 묵직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무언가 청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요. 네, 보내요. 프랑스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보시다시피 10시에 와요. 내일 오면 더 좋고요. 네, 보내요. 프랑스인은 초조하게 말을 되풀이했다. 그 사람이 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는 리디아 이바노브나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는지도 잊고서 누이에 대한 일도 잊고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뒤꿈치를 든 채 걸어 나온 후 마치 전염병이 덮친 집을 빠져나오듯 거리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싶어서 마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마지막 막에 맞춰 들른 프랑스 극장에서 그리고 그 후에 샴페인을 마시러 들른 타타르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분위기를 느끼며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날 밤에는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
표트르 오블론스키의 집에 돌아온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베시의 쪽지를 발견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안 표트르 오블론스키의 집에서 묵고 있었다. 그녀는 하다만 이야기를 마저 끝내고 싶다며 내일 와달라고 썼다. 그가 쪽지를 읽고 얼굴을 찌푸린 순간 아래층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듯한 하인들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아래층을 살펴보러 나갔다. 그것은 다시 젊어진 표트르 오블론스키였다. 그는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잔뜩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보더니 하인들에게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지시하고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매달려 그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오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넣어놓더니 그곳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맥이 쫙 빠졌다. 그것은 그에게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떠올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혐오스러웠던 것은, 아니 정확히 말해 왠지 수치스럽게 느껴진 것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서 보낸 밤이었다. 이튿날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에게서 안나와의 이혼을 거절한 확답을 받았다. 그는 그 결정이 어제 프랑스인이 진짜로 잠든 것인지 잠든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23. 가정생활에서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완벽한 불화나 애정어린 화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가정이 단지 완전한 불화도 화합도 없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에게 지긋지긋한 그 묵은 자리에 수년 동안 머무르곤 한다. 태양은 이미 봄이 아닌 여름에 빛을 띄었고 가로수 길의 나무들은 이미 오래전에 잎사귀에 파묻혔으며 그 잎사귀들은 벌써 먼지로 온통 뒤덮였다. 이런 때 무더위와 먼지 속에서 보내는 모스크바 생활은 브론스키에게도 안나에게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에 내린 결정에 따라 보즈드 비젠스코에로 거처를 옮기지 않고 두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모스크바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화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갈라놓은 분노에는 외적인 원인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논하려 할 때마다 분노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어지기만 했다. 그것은 내적인 분노였다. 그녀로서는 그의 사랑이 식은 것에서 비롯된, 그로서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괴로운 처지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분노였다. 그녀는 그러한 처지를 완화하려 하기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화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구실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에게 그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그녀에게는 그의 모든 것, 즉 그의 습관과 생각과 욕구, 그의 정신적 기질과 육체적 기질이 결국 한 가지, 곧 여성에 대한 사랑을 뜻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녀가 생각하기에 오직 그녀에게만 완전히 쏠려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판단으로는 그가 사랑의 일부를 다른 여자들에게 혹은 다른 한 여성에게 옮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질투했다. 어떤 한 여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식은 것 때문에 질투했다. 아직 질투의 대상을 갖지 못한 그녀는 그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암시에도 자신의 질투를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겼다. 그가 독신 친구들 덕분에 너무나 손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천한 여자들을 질투하기도 했고, 그와 마주칠 수 있는 사교계 여자들을 질투하기도 했고,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끊은 후 결혼하고 싶어하는 가상의 여자들을 질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질투가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그가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경솔하게도 어머니가 소로키나 공작 영애와 결혼하라고 설득하려 들 만큼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해버렸기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안나는 질투하면서 그에게 분개했고 모든 것 속에서 분개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놓인 모든 괴로움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모스크바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다림으로 보낸 그 고통스러운 처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꾸물거리고 주저하는 것, 자신의 고독,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 그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처지에 놓인 모든 괴로움을 이해하고 날 그 속에서 구해줄 텐데, 그녀가 시골이 아닌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의 잘못이었다.
그는 그녀가 바라는 대로 시골에 파묻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교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이런 끔찍한 상황에 몰아넣고도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 것도 그의 잘못이었다. 그들 사이에 드물게 찾아오는 다정한 순간조차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다정함 속에서 이전에 없던, 그리고 그녀를 격분시키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색조를 보았다. 이미 땅거미가 내렸다. 안나는 그가 독신자 만찬에서 돌아오기를 홀로 기다리며 그의 서재를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싸움에서 나온 표현들을 세세하게 곱씹고 있었다. 그녀는 싸움에서 기억나는 모욕적인 말들에서 그 말들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하나하나 되짚어가다 마침내 대화의 발단에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그 누구의 마음과도 가깝지 않은 그런 악의 없는 대화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랫도록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여자 김나지움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비웃었을 때 그녀가 그것을 옹호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여성의 교육 전반을 하찮게 대하며 안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영국인 소녀 한나에게 물리학 지식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안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경매를 엿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준 고통을 그에게 들려줄 만한 말을 궁리하여 그것을 입 밖에 냈다. 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내 감정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중함 정도는 기대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정말로 화가 나서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뭐라고 불쾌한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줄이는 생각으로 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 기억했다. 난 그 여자아이에 대한 당신의 애착에는 정말이지 관심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녀가 자신의 괴로운 생활을 견디기 위해 그처럼 힘겹게 구축한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그의 잔인함, 그녀에게 위선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비난하는 그의 부당함이 그녀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조야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 몹시 유감스럽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와버렸다. 어제 저녁 그가 그녀에게 왔을 때 그들은 전날의 싸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싸움은 가라앉은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그는 온종일 집에 없었다. 그러자 그와의 다툼이 너무나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져 모든 것을 잊고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그를 정당화하고 싶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쉽게 화를 내. 분별 없이 질투나 하고 그와 화해하고 시골로 가야겠어. 그곳에 가면 좀 더 평온해질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자연스럽다고. 그녀는 문득 가장 모욕적으로 느껴진 것, 즉 말 자체라기보다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그의 의도를 기억해냈다. 난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이야. 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를 얻기 위해 희생한 세료자,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알겠어? 그건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 말이야. 아니, 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다 지나온 것을 몇 번이고 다시 돈 끝에 처음의 분노로 되돌아온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에 대해 몸서리를 쳤다. 정말로 불가능한 걸까? 정말로 나 자신이 떠맡을 수는 없는 걸까?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는 진실해. 그는 정직해. 그는 날 사랑하고 있어. 난 그를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혼 문제도 해결될 거야. 뭐가 더 필요해? 우리에겐 평온과 신뢰가 필요해. 내가 모든 걸 떠안는 거야. 그래. 이제 그가 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겠어.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떠나는 거야. 그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 분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배를 울려 시골에 가져갈 짐을 꾸릴 테니 트렁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10시에 브론스키가 도착했다. 24.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안나는 미안해하는 듯한 온순한 표정을 얼굴에 띄우며 그를 맞으러 나오며 물었다. 늘 그렇지 뭐.
그는 그녀의 기분이 아주 좋다는 것을 한눈에 금방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그런 변화에 익숙했다. 게다가 오늘은 그도 기분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특히 기뻐했다. 아니 이게 뭐야 잘했어. 그는 현관의 대기실에 놓인 트렁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가야겠어요.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당신을 붙잡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금방 올 테니 같이 얘기해 보자고. 옷만 갈아입고 올게. 차를 내오라고 해줘. 그리고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잘했어. 라는 그의 말에는 뭔가 모욕적인 것이 있었다. 마치 때를 쓰다 멈춘 아이에게 하는 말 같았다. 더욱더 모욕적인 것은 죄를 지은 듯한 그녀의 태도와 자신에 찬 그의 태도 사이의 대조였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기 안에서 투쟁의 욕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그것을 억누르고 똑같이 밝은 태도로 브론스키를 맞이했다. 그가 그녀에게 오자 그녀는 그에게 미리 준비해둔 말을 어느 정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보낸 하루와 그들의 출발 계획을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마치 영감 같은 것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혼을 기다려야 하죠? 사실 시골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혼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난 이혼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당신도 동의하죠? 아, 그럼. 그는 그녀의 흥분한 얼굴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곳에서 뭘 했나요? 누가 왔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브론스키는 손님들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만찬이 훌륭했어. 보트 경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꽤 재미있었지. 하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은 리디컬이 없으면 못 베기나 봐. 스웨덴 왕비의 수영 교사라는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의 기술을 보여주더군.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수영을 했어요? 안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빨간색 비슷한 수영복을 입었는데 늙고 추한 여자였어. 그런데 언제 출발하지? 정말 멍청하고 괴상망측한 짓을 했군요. 그래, 그 여자가 특별한 수영을 보여주던가요? 안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내가 말했잖아. 멍청하고 끔찍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언제 출발할 생각이야? 안나는 마치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언제 출발하냐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은 힘들 것 같고 모레 떠나죠. 그래, 안 돼. 잠깐. 모레는 일요일이잖아. 난 엄마에게 다녀와야 해. 브론스키는 당황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의심에 찬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의 당황한 모습은 그녀에게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얼굴을 확 붉히고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지금 안나의 눈앞에 떠오른 사람은 더 이상 스웨덴 왕비의 수영교사가 아니라 모스크바 근교의 시골에서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소로키나 공작 영애였다. 내일 다녀와도 되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안 된다니까? 내가 처리하러 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내일은 위임장과 돈을 받을 수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럼 아예 떠나지 말기로 해요. 또 왜 그래? 더 늦게는 안 돼요. 월요일이 아니면 절대 떠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브론스키는 놀란 듯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 당신에게는 무의미하겠죠? 당신은 내게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당신은 내 생활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그게 위선이라고 말하죠. 당신은 어제 내가 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영국인 여자아이를 사랑한다는 하는 척 한다고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말했잖아요. 난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생활이 이곳의 내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순간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의 목적을 배신한 것에 몸수리를 쳤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고 그에게 그가 얼마나 부당한지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난 결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난 그런 뜻밖의 예성에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야. 어째서 당신의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 큰소리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난 한 번도 그런 것을 자랑한 적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어.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직이 말했다. 정말 유감이군. 만일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면 존중은 말이죠.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할 텅 빈 자리를 감추기 위해 궁리해낸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더 정직해요. 아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브론스키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안나 앞에 서서 천천히 내뱉었다. 무엇 때문에 내 인내를 시험하는 거야? 그는 마치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꾹 참았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녀는 그의 얼굴 전체에 특히 잔혹하고 무수한 눈동자에 떠오른 뚜렷한 정오의 표정을 응시하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는 말을 꺼내다 멈췄다. 당신이 내게 뭘 바라는지 물어야겠어. 내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난 그저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날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못다한 말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이에요. 난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게 끝이에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 브론스키는 눈썹에 패인 음울한 주름을 여전히 피하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문제가 뭐야? 난 출발을 사흘만 연기하자고 한 건데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니 말이야? 네, 다시 한번 말하죠. 날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날 책망하는 사람은 그녀는 이전에 싸울 때 나온 말을 또 한 번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빠요. 그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손을 확 놓아버렸다. 이 사람은 나를 정오해.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없이 위태위태한 걸음으로 방에서 나갔다. 그는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건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야.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혼자 말을 했다. 난 사랑을 원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거울 앞의 안락 의자에 앉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날 길러준 친척 아주머니에게 가야 하나? 아니면 돌리에게 가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혼자 외국으로 가야 하나? 그는 지금 혼자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일까? 아니면 아직도 화해가 가능한 걸까? 이제 베테르부르크에 있는 나의 옛 지인들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결별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숱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에 온 마음으로 몰두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영혼 속에는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끄는 어떤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각할 수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린 순간 그녀는 출산 후 병을 앓던 무력과 그때 그녀를 떠나지 않던 감정을 기억해냈다. 왜 난 죽지 않았을까? 그때의 말과 그때의 감정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 순간 문득 그녀는 그녀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래,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 그래, 죽는 거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수치와 치욕도, 셰로자의 수치와 모욕도, 나의 끔찍한 수치도 모든 게 죽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죽자. 그러면 그도 뉘우치겠지? 날 불쌍히 여기고 날 사랑하게 되겠지. 나 때문에 괴로워도 하겠지.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동정하는 굳은 미소를 띤 채 왼손에서 반지를 꼈다 뺐다 하며 자신이 죽은 후 그가 느낄 감정을 온갖 측면에서 생생히 상상해 보았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주위를 흩트려뜨렸다. 그녀는 마치 반지를 정돈하는 일에 몰두하기라도 한 듯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안나, 모레 떠나기로 해. 당신이 원한다면 난 뭐든지 찬성하겠어. 그녀는 침묵했다. 왜? 그가 물었다. 당신 자신이 알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억제할 힘을 잃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날 버려요, 버려. 안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난 내일 떠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당녀잖아요. 난 당신의 목에 달린 돌이에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질투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그는 결코 그녀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녀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전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안나, 무엇 때문에 당신 자신과 날 이토록 괴롭히는 거야? 그는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부드러움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눈물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손에서 눈물의 촉촉함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안나의 절망적인 질투는 순식간에 절망적이고 열정적인 애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를 안고 그의 머리와 목과 두 손에 키스를 퍼부었다. 25. 안나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아침부터 활기차게 떠날 준비를 했다. 어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하느라 월요일에 떠날지 화요일에 떠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안나는 이제 일찍 떠나든 늦게 떠나든 전혀 개의치 않는 자신을 느끼며 활발히 출발 준비를 했다. 그녀가 자신의 방에 놓인 열린 트렁크 앞에서 물건을 추려내고 있을 때 벌써 옷을 갈아입은 그가 평소보다 일찍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지금 어머니에게 가려고 해. 어머니가 예고를 통해 내게 돈을 보낼 수도 있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난 떠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비록 그녀의 기분이 좋긴 했지만 어머니의 별장으로 간다는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니요. 난 준비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럼 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조정할 수 있었잖아. 아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식당으로 가요. 나도 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추려내고 곧 갈게요. 그녀는 이미 산더미 같은 넉마를 들고 있는 안누시카의 팔에 또 무언가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녀가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브론스키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이 방을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 옆에 자기의 커피가 놓인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이 가구 딸린 방들보다 더 끔찍한 것도 없어요. 이런 방에는 표정도 없고 영혼도 없죠. 이 시계, 이 커튼, 무엇보다 이 벽지는 그 악몽 그 자체예요. 내게는 보즈드 비젠스코어가 약속의 땅처럼 여겨져요. 말은 아직 안 보내실 건가요? 아니, 말들은 우리 뒤에 출발할 거야. 근데 당신은 어디 가나 보지? 윌슨 부인에게 다녀올까 해요. 그녀에게 옷을 몇 벌 가져다 주려고요. 그런데 내일로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브론스키의 시종이 베테르부르크에서 온 전보의 영수증을 받으러 들어갔다. 브론스키가 전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서재에 영수증이 있다고 말하고는 황급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일 꼭 모든 문제를 매듭지을게. 누구에게서 온 전보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스티바.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왜 내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스티바와 나 사이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브론스키는 시종을 다시 불러 전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스티바가 전보 보내는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당신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전보를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에 관한 건가요? 하지만 스티바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함, 며칠 뒤에 확답을 주기로 약속함이라고 썼어. 자, 읽어봐.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쥐고 브론스키가 말한 그 문구를 읽었다. 끝에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희망은 별로 없음. 하지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뭐든지 해보겠음.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언제 이혼이 될지, 심지어 이혼이 될지 안 될지 전혀 관심 없다고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게 전혀 숨길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여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내게 숨길 수 있어. 아니, 숨기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야시빈이 오늘 아침 보이토프와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해. 브론스키가 말했다. 야시빈이 펩초프의 돈을 전부 땄나 봐. 펩초프가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말이야. 6만 루블 정도. 아니요. 그녀는 그가 이렇게 화제를 바꿈으로써 그녀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그녀에게 보여준 것이 화를 내며 말했다. 도대체 왜 당신은 그 소식을 내게 감추어야 할 정도로 내가 그것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죠? 말했잖아요. 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관심 있어. 난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 그가 말했다. 분명한 건 형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야죠. 그녀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 보여준 냉정한 침착함에 더욱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사랑 타령이군.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당신도 무엇 때문인지 알잖아. 당신을 위해 앞으로 생길 아이들을 위해서지. 그가 말했다.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거 참 유감이군.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예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녀는 그가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라고 한 말을 깡그리 잊은 채 아니 아예 듣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왔고 그녀를 짜증나게 한 문제였다.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의 바람을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을 위해서라고.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는 마치 통증이라도 느끼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의 초조함이 상당 부분 불확실한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하거든. 그래, 이제 위선을 벗는군. 나를 향한 그의 차가운 증오가 다 보여.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눈동자 안에서 그녀를 자극하며 바라보고 있는 차갑고 냉혹한 심판자를 두려운 마음으로 응시했다.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완전히 당신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나의 초조함의 원인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불확실한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당신이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매우 유감스럽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표현하려 하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불확실함은 당신에게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보인다는 데 있어. 그 점에 관해서라면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 하나를 뻗은 채 찻잔을 들어올리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몇 모금 마시고 그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그가 그녀의 손과 그녀의 몸짓과 그녀가 입술로 낸 소리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난 당신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당신을 결혼시키려고 하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요. 난 심장이 없는 여자에겐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여자가 노파든 아니든 그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든 남이든 말이에요. 난 그런 여자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안나, 내 어머니에 대해 불손하게 말하지 말아줘. 아들의 행복과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여자는 심장이 없는 여자예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말하지 마.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그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제의 화해 장면과 그의 열정적인 애물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 애물을, 그가 퍼부은 그 똑같은 애물을 그는 다른 여자에게도 할 테고 또 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항상 말뿐이에요. 말. 그녀는 정오에 찬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면 나도 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나 마침 그때 야시빈이 안으로 들어왔다. 안나는 그와 인사하고 멈추어 섰다. 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를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이 서 있다고 느끼는 이때 왜 이런 순간에 자신이 남 앞에서 조만간 모든 것을 알게 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지 그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마음속에서 내면의 폭풍을 잠재운 후 자리에 앉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신 일은 어때요? 빚은 받았어요? 그녀는 야시빈에게 물었다. 네, 그럭저럭. 빚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떠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두 분은 언제 떠나십니까? 야시빈은 실눈으로 브론스키를 쳐다보며 말했다. 분명 그는 방금 전에 싸움을 눈치챈 듯 했다. 모레 떠날 것 같아. 브론스키가 말했다. 하지만 두 분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이에요. 안나는 브론스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에게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말라고 말하는 시선으로. 정말로 당신은 그 불행한 펩초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나는 야시빈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그가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물어본 적 없습니다.
안나 아르카디예브나, 전쟁터에서 스스로에게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옆 호주머니를 가리켰다. 지금 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클럽으로 가면 거지가 되어 나올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앉은 자도 내게서 루바시카까지 벗기고 싶어 할 테니까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희열이 있지요. 그럼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요? 안나가 말했다. 당신의 아내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야시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면 헬싱포로스는요? 브론스키는 대화에 끼어들면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안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안나의 얼굴이 불현듯 차갑고 딱딱한 표정을 띄었다. 마치 그녀는 그에게 잊지 않겠어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적이 없나요? 그녀는 야시빈에게 물었다. 오 하나님, 여러 번 있지요.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카드를 아래 앉았다가도 미래의 시간이 되면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사랑에 몰두하다가도 저녁 때 하는 도박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예요. 그녀는 헬싱포로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브론스키가 한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종말을 산 보이토프가 도착했다. 안나는 일어나 방에서 나갔다. 집을 나서기 전 브론스키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 하고 싶었지만 거짓 행세를 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뭐가 필요한가요? 그녀는 프랑스어로 그에게 물었다. 감베타의 혈통 증명서를 가지러 와서 그 말을 팔았거든. 그는 말보다 더 선명하게 당신과 의논할 시간이 없어. 그래봤자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투로 말했다. 난 그녀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벌하려고 한다면 그녀 자신에게 더욱 나빠.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가 뭐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불현듯 그의 가슴이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떨렸다. 뭐라고 안나? 그가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더욱 나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시 냉담해진 채 돌아서서 나갔다. 방에서 나가는 순간 그는 거울에서 입술을 바르르 뜨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멈추어 서서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내기도 전에 두 다리가 그를 방에서 끌고 나왔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하녀는 안나 아르카디예브나가 머리가 아프니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했다. 26. 지금껏 싸움이 하루 종일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는 명백한 시인이었다. 어떻게 그는 증명서를 가지러 방에 들어올 때처럼 그렇게 나를 쳐다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날 바라보고 내 가슴이 절망으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무심하고 내 태연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나칠 수 있을까? 그는 나에게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날 증오하는 거야.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틀림없어. 안나는 그가 한 잔인한 말들을 떠올리며 그가 그녀에게 하고 싶었고 할 수도 있었을 말까지 생각해보고는 더욱더 분노했다. 난 당신을 붙잡지 않겠소. 그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도 좋소. 당신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소. 그건 분명 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주겠소. 몇 루블이나 필요하오? 잔혹한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 그는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녀에게 그 말들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처 그가 실제로 그 말들을 하기라도 한 양 그의 말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진실하고 정직한 그가 사랑을 맹세한 것이 불과 어제잖아. 난 이미 여러 번 쓸데없이 비탄에 잠기곤 했잖아. 그녀는 뒤이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하루 종일 안나는 윌슨 부인을 찾아가 2시간 정도 있다 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까? 아직 화해할 가망이 있을까?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 번 더 그를 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욕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밤이 되자 자기 방으로 가면서 그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전하도록 지시하고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가 하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온다면 그건 그가 아직 날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지. 그때는 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겠어. 밤에 그녀는 그의 콜리아스카가 멈추는 소리, 그의 벨 소리, 그의 발소리, 그가 하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고지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기 방으로 향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러자 죽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또렷하고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마음에 그녀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고 그를 벌하고 그녀의 마음에 거하는 사악한 영이 그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유일한 방법.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보즈드 비젠스코에 가든 말든 남편에게서 이혼 동의를 얻든 말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그를 벌하는 것이었다. 아편을 평소 분량만큼 손수 따르며 목숨을 끊기 위해서는 한 병을 다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자 그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녀에 대한 기억을 사랑하게 될까 하는 달콤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운 채 거의 다 타버린 초한자루의 불빛 속에서 칸막이 일부를 덮은 그림자와 천장의 코니스를 쳐다보며 그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추억으로만 그에게 존재하게 될 때 그가 무엇을 느낄지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어떻게 그녀에게 그런 잔혹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다. 그녀는 영원히 우리를 떠났다. 그녀는 저 세상에 갑자기 칸막이의 그림자가 너울거리더니 코니스 전체를 천장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러 반대편에서 다른 그림자가 돌진했다. 그림자들이 순간 흩어지나 싶더니 다시 새로운 속력으로 다가와 잠시 흔들리며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겼다. 죽음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너무나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쳐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고 손이 떨려 성냥을 찾을 수도 다 타버려 꺼진 초 대신 새로운 초에 불을 붙일 수도 없었다. 아니야. 역시 살아있기만이라도 해야 해. 난 정말 그를 사랑해. 그도 정말 날 사랑하지. 이런 것은 과거의 일일 뿐 곧 사라질 거야. 그녀는 삶으로 귀환한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황급히 그의 서재로 갔다. 그는 서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며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잠든 지금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그를 바라보는 동안 애정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만일 잠에서 깨면 그가 자신의 정당성을 의식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리라는 것을. 그리고 틀림없이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그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입증하려 들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또 한 번 아편을 복용하고는 아침까지 무겁고 불완전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는 내내 계속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무서운 악몽이 그녀가 브론스키와 관계를 맺기 전부터 그녀의 꿈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나온 그 악몽이 또다시 나타나 그녀를 깨웠다. 수염이 헝클어진 넓고 왜소한 농부가 쇠 위에 몸을 구부린 채 무언가를 하며 뜬모를 프랑스어로 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악몽을 꿀 때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그 왜소한 농부가 그녀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녀 위에서 쇠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어제 하루가 마치 안개에 쌓인 듯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싸움이 있었어. 이미 수차례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난 거지. 난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 내일 우리는 떠날 거야. 난 그를 만나 출발 준비를 해야 해. 그녀는 혼자 말을 했다. 그녀는 그가 서재에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서재로 향했다. 응접실을 지나치다가 마차 승강장에 성룡 마차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카레타 한 대가 보였다. 그리고 라일락색 모자를 쓴 젊은 여자가 몸을 내밀며 배를 누르고 있는 하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보였다. 현관의 대기실에서 교습이 끝나자 누군가 2층으로 올라갔고
응접실 옆에서 브론스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안나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마차 승강장으로 나가 카레타로 다가갔다. 라일락색 모자를 쓴 젊은 여자는 그에게 꾸러미를 건넸다. 브론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무엇라고 말했다. 마차는 떠났다. 그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제의 감정이 새로운 통증으로 그녀의 아픈 심장을 조여왔다. 어떻게 자신이 그의 집에서 그와 꼬박 하루를 보낼 만큼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기 위해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소로키나 부인이 딸과 함께 들러 내게 어머니가 보내는 돈과 서류를 전해줬어. 어제 내가 못 받았거든. 머리는 어때? 좋아졌어? 그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침울하고 엄숙한 표정을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헐기 쳐다보고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그는 아직 그녀를 불러 되돌아오게 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문가에 이르도록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 오직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아, 그래서 말인데. 그는 그녀가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 순간 이렇게 말했다. 내일 우리 확실히 떠나는 거지, 그렇지? 당신은 가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나,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 당신은 가요. 하지만 난 안 가요. 그녀가 말을 되풀이했다. 도저히 못 참겠군. 당신은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이 말을 할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에 놀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쫓아 뛰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냉정을 되찾고 다시 자리에 앉아 굳게 입을 다문 채 얼굴을 찌푸렸다. 무언가에 대한 그 무리한 협박이 그를 화나게 했다. 난 모든 걸 시도했어. 그는 생각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고는 시내로 나가 다시 어머니를 방문할 채비를 했다. 위임장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서재와 식당을 돌아다니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응접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방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가 없더라도 보이토프에게 수마를 내어주라는 지시만 내렸다. 그 다음 그녀는 콜야스카가 준비되고 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현관으로 들어왔고 누군가가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것은 시종이 브론스키가 입고 간 장갑을 가지러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눈길도 주지 않고 장갑을 받아 들고는 한 손으로 마부의 등을 치며 그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창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콜야스카 안에서 평소의 자세대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장갑을 끼며 모퉁이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